반갑습니다. 새봄인생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묵직한 감동을 전해드리는 새봄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이랑 격이 안 맞아요. 그 불결한 반찬 가게 당장 정리하세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예비 며느리 최미영은 자기가 그토록 멸시하던 시장 상인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성의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승진이 걸린 VIP 파티. 최미영은 시어머니가 이틀 밤낮으로 준비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30년 자부심이 깃든 시어머니의 가게. 최미영은 그곳에 썩은 생선을 몰래 집어넣어 위생 단속으로 망하게 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상견례 자리. 과연 예비 시어머니는 어떤 통쾌한 반격을 준비했을까요? 그 끈질기고도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연숙입니다. 올해로 65. 제 인생의 절반은 이곳 광장시장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연숙이네 반찬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나무를 묻히는 곳, 기름 냄새와 젓갈 냄새가 밴 이 광장시장 한 구석이 바로 제 30년 인생입니다. 흙 묻은 손으로 장사한다고 얕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이 손으로 홀로 아들 준서를 번듯하게 키워냈으니까요. 제 아들 강준서, 그 이름 석자는 제 자랑이고 제 자부심이며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힘든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저는 시장 한가운데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야 아들 얼굴에 그늘 하나 없이 쨍쨍한 날만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쨍쨍하던 아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 한 명을 제 가게로 데리고 왔더군요. 훤칠한 제 아들 옆에 서 있으니 참 그림 같았습니다. 유명 로펌 비서로 일하는 최미영이라고 했습니다. 참 예쁘고 싹싹하게 웃는데 이상하게 그 눈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시장을 둘러보는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저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손수 만든 잡채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준서가 아가씨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던데. 자, 이거 맛 좀 보게. 좀 전에 막 무친 거야. 그런데 미영이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나더군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시장 음식은 잘 못 먹어서요. 조금 비위생적이기도 하고요. 비위생적.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간 제 자부심이었던 제 반찬이, 제 인생이 한순간에 비위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준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야,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가 정성으로 만든 음식인데. 아, 준서 씨 미안해요. 난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집안에서만 자라서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아들 앞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비위생적이라는 말이 가시에 박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아들이 좋다는데 저는 며느리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비상금 5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순전히 제 반찬판 돈이었습니다. 미영아, 약소하지만 결혼 예물에 보태 쓰거라. 우리 준서 잘 부탁해. 미영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웃었지만 그 눈은 꼴랑이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는 그 모습에 저는 두 번째로 실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저를 백화점으로 불러내더군요. 그날은 시장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시장 옷이 아닌 제일 깨끗한 외출복을 입고 갔는데도
그곳에서 저는 왠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내 못마땅한 표정을 살짝 짓더라고요. 그리곤 최고급 모피 매장으로 끌고 가 비싸 보이는 코트 하나를 입혔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헉, 제 눈을 의심했어요. 500만 원. 제가 며칠 전 건넸던 그 돈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평생 처음 입어보시죠? 제가 선물로 해드릴게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미영이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주신 500만 원은 이걸로 퉁칠게요. 괜찮으시죠? 대신 결혼식장엔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오세요. 제 지인들 눈이 높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일끔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500만 원 퉁친다네. 시어머니 옷 좀 봐. 이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입힌 500만 원짜리 모욕이었습니다. 더 비참했던 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들 준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을 피하더군요. 하하, 미영이가 어머님 기뻐하시자고 그런 건가 보네요. 저는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저 여자의 가짜 미소에 속아 넘어간 그 눈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모피 코트를 벗어 점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입을 이유 없네. 미영이나 많이 입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며느리감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 바닥을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저는 반찬 가게 일이 끝나면 시장 구석의 낡은 상인 외장실로 갑니다. 그곳은 제 또 다른 사무실입니다. 그곳에는 늘 말끔한 양복 차림의 김 비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조금 전 HS 어페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백화점 모피 매장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됐네. 그 얘기는 하지 말게. 그것보다 아들 여자친구 최미영이 뒷조사 조용히 시작하게. 네, 맞습니다. 저는 이광장 시장 전체의 실소유주이자 수백억대 부동산을 자수성가로 이룬 박연숙 회장입니다. 제 아들 준서는 제가 그저 가난한 반찬 가게 엄마인 줄로만 합니다. 이제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가짜 며느리감이 가면을 벗겨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 비서에게 최미영과 그 집안 뒷조사를 지시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반찬을 묻혔지만 마음은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김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이 아버지는 교육자 집안은커녕 3년 전 사업 부도로 파산 직전이었고 그녀가 로펌 비서로 들어가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의 스펙을 보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제 아들이 가진 진짜 스펙은 변호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바로 이 어머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준서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이번에 로펌에서 파트너 승진 후보에 올랐어요. 아이고 내 아들. 정말이야? 장하다 장해. 목소리가 절로 높아졌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다음 말에 바로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로펌 대표님이랑 VIP 고객 몇 분을 초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말을 흐리는 아들 뒤로 스피커폰 너머 미영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 상냥하고 깍듯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서 씨 승진에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어머님 솜씨 좀 뽐내주셨으면 해서요. 어머님 음식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어머님 기도 살려드릴 겸 부탁 좀 드릴게요. 기가 막혔습니다. 비위생적이라며 입에도 대지 않던 그 여로 이제는 최고의 솜씨라고 저를 지켜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길을 살려드린다라.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승진이 걸려 있다는데 어떤 어미가 거절하겠습니까? 알겠다. 내 아들 승진에 도움이 된다면야. 어떤 음식을 좋아하신다더냐? 저는 그날부터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앞나를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궁중요리 비법서를 꺼냈습니다. 15시간 고아낸 사골육수에 10년 묵힌 간장으로 맛을 낸 갈비찜, 바닷바람에 말린 최상급 민어를 공수해 정성껏 찐 생선찜, 심지어 김비서를 시켜 제 자선재단에서 관리하는 강원도 빈밀농장에서만 나는 귀한 송로버섯까지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음식들은 제 인생이 역작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미영이가 음식을 가지러 제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머, 이게 다 뭐예요? 냄새가 아주 시장스럽네요. 이런 걸 VIP들이 좋아하려나? 그 모욕적인 말을 애써 참으며 특별히 제작한 보온 용기에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VIP들께 드리는 음식이니 절대 식지 않게 가져가게.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으로 빚은 송로버섯 경단 하나를 미영이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아, 됐어요. 어머니 손은 씻으셨어요? 아무튼 음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파티에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아시죠? 격식 있는 자리라서요. 그렇게 미영이는 제 이틀간의 정성을 차갑게 씻고 떠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내 예감이 좋지 않네. 준선의 집 파티 조용히 좀 살펴봐 주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김비서는 제 그림자입니다. 그는 제 말뜻을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제게 걸려온 전화는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보낸 그 귀한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냄새나는 스티로폼 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시커멓게 불어터진 잡채, 기름에 절어 눅눅해진 튀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차가운 배달 음식들을 꺼내 그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고급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승진이 걸린 VIP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 아들 준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참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준서야, 파티는 잘 끝났니?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VIP가 젓가락을 그냥 내려놨다고요! 어머니는 제 승진보다 그깟 반찬가게 자존심이 더 중요하셨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미영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훤히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시장분이라 이런 고급 요리는 잘 모르셨나 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뱀 같은 여에 제 아들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준서야, 그건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란다. 됐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어머니 감싸주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긴장하셔서 그렇다고! 원래는 안 그러신다고! 저 정말 어머니한테 실망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아들이, 제 인생 전부가 저를 실망했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어리석었단 말인가. 내 30년 정성이 저 여자의 3개월 연기에 이토록 쉽게 무너진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다시 김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마음 추스르십시오.
방금 로펌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눈물도 닦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준서, 승진은 물 건너갔겠지?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최미영이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오늘 VIP로 참석했던 해인캐피탈의 윤태준 대표, 기억하십니까? 윤태준, 늙은 윤이라고 부르던 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제 비밀자선재단의 이사로 있는 사람. 그는 제 음식을 30년 동안 먹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윤 대표님이 로펌 대표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오늘 일은 강준서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다. 최미영의 기만이다. 나는 박연숙 여사의 음식을 한다. 오늘 나온 그 쓰레기는 박 여사에 대한 모욕이다. 강 변호사에게 전하게 사람 보는 눈부터 키우라고. 해인캐피탈의 자문 계약은 보류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미영은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없인 여기는 그 시장 바닥만 보느라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 당장 우리 재단 소속 변호사팀 부르게. 내일 아침 일찍 광장시장으로 손님들이 좀 오실 거야. 제 아들을 망가뜨린 값, 제 30년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린 값. 이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제게 실망했다고 소리치던 아들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 전화도 제 휴대폰도 울리지 않았어요. 제 평생 아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단골들은 사장님, 변호사 아들 장가 간다더니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인생이 그 뱀 같은 여자의 독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들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손에 넣기 위해 저를 완전히 부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독사는 한 번만 물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공격은 상상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하게 제 심장을 겨누고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은 아침이었습니다. 막 끓여낸 육수를 식히고 있는데 시장 입구부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가게 앞으로 구청위생과 점퍼를 입은 남자 2명과 특종고발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큼지막한 카메라를 든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연숙이네 반찬 맞습니까? 어제 구청으로 긴급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게에서 불량식 자재를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광장시장 최고의 맛집이라는 이곳. 과연 그 실체는 어떨까요? A급 명품 반찬인가? S급 쓰레기 반찬인가?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연숙이 언니가 어떤 사람인데? 라며 막아섰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30년 단골들, 제 이웃들이 저를 감쌌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인파를 뚫고 최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마치 천사처럼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 준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오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준서 씨 어떡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혼자 힘드신 것 같더라니. 미영이는 아들의 팔을 붙들고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이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장사하세요? 미영이가 어머니 가게를 좀 현대식으로 바꿔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그냥 좀 쉬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발 미영이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영이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저를 도울 수 없는 늙고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어 아들 앞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자, 비키세요. 지금부터 위생점검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 여세요. 유튜버는 카메라를 제 얼굴과 냉장고로 번갈아 비췄습니다. 저는 순순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일 깨끗하게 닦아두었던 그 냉장고 선반 위에 시커먼 곰팡이가 핀 썩은 배추더미와 비닐에 담긴 역한 냄새가 나는 붉은 생선 내장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썩은 생선 내장 아닙니까? 우와, 냄새. 우액. 어머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준서 씨, 나 무서워. 어머님이 그동안 우리한테 이런 걸로 음식을 해주신 거예요? 준서는 그 썩은 내장을 보고는 충격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눈은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멈추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유튜버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 안 구석,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해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해 24시간 고화질 열감지 CCTV였습니다. 구청 직원분, 어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셨지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 민원 제가 넣었습니다. 네, 어머님이요? 최미영이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들어오게. 시장을 가르고 말끔한 양복 차림이 긴 비서와 그 뒤로 경찰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태블릿 화면을 구청 직원과 유튜버에게 돌렸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7분 연숙이네 반찬 후문입니다. 열감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제 가게에 침입해 가방에서 그 썩은 내장과 배추를 꺼내 냉장고에 넣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신이 나서 그 화면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조작이잖아요. 셀프 민원이었어. 아니, 함정 수사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비서는 최미영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침입자가 가게를 나와 골목어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침입자가 모자를 벗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 얼굴을 본 준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사람은 미영이 친오빠. 최미영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그녀의 친오빠였습니다. 최미영이 얼굴이 천사 같던 그 하얀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현시간부로 무고, 영업방해, 주거침입, 증거조작 혐의로 고소합니다. 저 침입자는 30분 전 본인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공범을 체포할 차례입니다. 경찰이 최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준서에게 매달렸습니다. 준서 씨, 나 아니야.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준서 씨. 하지만 준서는 그 썩은 배추더미와 영상 속 친오빠의 얼굴과 비명을 지르는 최미영의 얼굴을, 그리고 차갑게 서 있는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제 아들의 눈에 박혀있던 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유튜버의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썩은 내는 이것들로 충분하니 다들 나가주시지요.
오늘 장사 계속해야 하니까. 그날 제 아들은 경찰서로 연행되는 최미영의 뒷모습과 묵묵히 다시 앞치마를 두르는 제 뒷모습을 망연자실한 채 시장 한가운데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벌어진 소동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가 경찰과 함께 최미영에게 다가갔을 때 그 여자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무는 척하며 저 늙은 여자가 날 모함한다고 발작을 일으켰지요. 제 아들, 어리석은 아들 준서가 그 쇼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속았다기보다는 무너지는 세상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지요. 잠깐만요. 형사님, 이 사람 지금 쓰러졌지 않습니까? 제가 변호사입니다. 제 신원으로 보증하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습니다. 정식으로 소환장 보내주십시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경찰은 변호사라는 아들의 말에 일단 현장 연행을 보류했습니다. 최미영은 119가 아닌 준서의 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최미영은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진단이라도 받았는지 안정이 필요하다며 제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제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최미영이 아닌 그 엄마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고운 한정식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으니 강준서 변호사와 함께 나오시죠.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라.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은 그 문자를 받고 헬쑥해진 얼굴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같이 나가주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어머니가 억울한 거 제가 어떻게든 풀어볼게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제 손으로 끝내기 위해 그 통보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미영이와 그 엄마는 마치 승전보를 울린 장군처럼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이구, 사돈 오셨어요? 하마터면 사돈 될 뻔했네. 꼴 좀 봐. 비 맞은 생쥐꼴이구만. 준서가 주먹을 쥐었지만 저는 아들의 어깨를 누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론만 말하죠. 이 결혼 없던 걸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미영이가 저번에 시장 바닥에서 그 꼴을 당하고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디 근본도 모르는 시장 잡것들한테 이런 수모를?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그게 무슨... 누가 네 어머님이야? 탁치지 못해? 이봐요, 박씨. 당신이 그 썩은 애 나는 반찬 팔아서 내 딸 앞길 다 망쳐놨어. 알아?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있던 최미영이 제 앞에 놓인 차가운 수정과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참 대단하세요. 그 나이 먹도록 아들 앞길 막는 재미로 사시나 봐요. 그렇게 성공에 목마르세요? 목이 많이 마르신가 본데. 촥! 순간 차가운 수정과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끈적한 즈백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30년 된 외출복을 더럽혔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서가 숨도 못 쉬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최미영, 지금 무슨 짓이야? 왜요, 준서 씨? 이 정도면 약한 거야. 시장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억울하게 그 망신을 당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는 꼴을 못 보겠다고 꼴을 하세요. 지금 당신 꼴이 당신이 파는 그 썩은 반찬 찌꺼기 같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이의 독사 같은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냅킨으로 흘러내리는 수정과를 닦아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영 엄마가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잠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천박한 것이 감히 내 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네 년이 내 딸 인생을 전부 망쳤어. 죽어 그냥. 미영 엄마는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리 와! 준서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준서 씨, 아직도 저 여자가 당신 엄마로 보여? 당신 승진 저 여자 때문에 날아갔어. 해인캐피탈 자문 계약 그것도 엎어졌지? 다 이 이대하신 엄마 때문이라고. 최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수정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각서였습니다. 종이가 끈적한 제 뺨에 붙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더러운 반창가게 당장 정리해. 그리고 다시는 준서 씨 앞에 나타나지 마. 재산 포기 각서 쓰고 어디 조용한 데로 떠나시라고. 그럼 이번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던 그 증거 조작 혐의 내가 관대하게 고소치하 해줄 테니까. 자기야, 제발 그만해. 아들은 그저 제발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 각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뺨을 타고 오르는 이게 수정과인지 피눈물인지 모를 끈적한 액체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당겨 웃었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최미영과 그 엄마는 처음 보았을 겁니다. 끝났나? 자네들 유치한 연극 다 끝났냐고 물었네. 뭐라고? 내 아들 준서, 내 시장 밥 먹고 자라서 변호사 됐네. 그런데 자네가 주는 독을 먹더니 바보가 다 되었더군. 괜찮다 아들아. 이제 그 독 다 토해낼 때가 됐다. 저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비서, 이제 그만 들어오게.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김비서, 그 뒤로 이 식당이 총지배인과 흰 옷을 입은 총주방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최미영과 그 엄마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총지배인과 총주방장은 수정과로 범벅이 된 제 뺨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찌 이런 일이? 준서는 회장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미영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오지배인, 이 방 오늘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더군. 내가 내 손님들 모시고 내 건물에서 이런 격 떨어지는 대접 받을 줄이야. 회장! 거짓말이야. 어디서 쇼를 해? 이게 다 이 늙은이의 속임수예요. 사부인, 격을 참 좋아하시던데 방금 내 뺨 후려쳤지? 저를 폭행한 현행범이 될 겁니다. 제 격을 아주 많이 높여주셨네요. 미영 엄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미영, 그 각서 말이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 젖은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네가 고소취하를 운운할 필요가 없어졌어. 김비서가 태블릿 PC를 켜서 비명을 지르려는 최미영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미영 씨 친오빠가 3시간 전에 모든 걸 자백했네. 최미영 씨 본인이 썩은 생선을 직접 구해줬고 대가로 5천만 원을 약속받았다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특수협박 및 증거 조작 혐의로 말일세. 항소, 꿈도 꾸지 말게. 아, 그리고 자네가 내 아들 승진 엎어졌다고 참 좋아했지? 저는 뺨에 묻은 수정과를 그 각서로 닦아냈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망가뜨리려 했던 해인캐피탈 윤 대표, 내 남편 중마고 울 아내,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3년 전 부도 내고
마지막으로 돈 빌리러 매달렸던 그 사채. 아니, 그 캐피탈. 내가 주인이고 최미영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아, 참고로 최 사장 소유의 모든 자산, 그리고 자네 어머니 명의 저택까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산 압류 통지서가 지금쯤 그 경 높은 집에 도착했을 걸세. 정확히 1시간 전에 집행이 시작됐거든. 저는 피와 수정과로 더러워진 그 각서를 무너져 내린 최미영이 얼굴에 다시 던졌어요. 내 격이 이제 자네들 격에 이제 좀 맞나? 이 방의 공기는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악마 같은 늙은이가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준서 씨 당신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우릴 속이고 있잖아. 최미영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었는지 눈이 뒤집혀 재계약을 쓰며 달려들었어요. 그만하지 못해? 이게 보자 하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만. 우리 엄마가 점잖게 맞아주니까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 뭐라고? 준서 씨야말로 자기 엄마를 똑바로 알란 말이야. 당신을 올가매려고 하잖아. 아, 진짜 짜증난다고. 당신 엄마가 진짜 회장일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 최미영은 정신이 완전히 나갔는지 혼자 울다 웃다 눈이 희번덕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흐느적거리다 두 팔을 번쩍 들어 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김비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경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영 엄마는 남편 채무라는 말에 그 자리에 혼절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연극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정식 집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비를 맞으며 아들 준서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준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들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없이 아들의 머리 위로 제 낡은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가슴을 때렸어요.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넘어져 봐야 어디가 아픈지 아는 법이지요. 제 아들은 그 독한 여자에게 호되게 물린 값을 이제야 뼈저리게 치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최미영은 특수협박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그 오빠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도 처리되었고 그녀의 엄마라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자식도 남편도 나 몰라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연숙이네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제 자리는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기름 냄새와 젓갈 냄새 나는 시장 한 구석, 이곳입니다. 시장 어려운 상인들에게 추석 명절 잘 쇠시게라며 두둑한 보너스 봉투를 돌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말끔한 변호사 양복을 벗어 던진 아들 준서가 가게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주문 밀렸어요. 저기 삼동상가 배달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제가 끓인 김치찌개 어떠세요? 그 씩씩한 목소리에 저는 30년 만에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두 모자는 가게에 마주 앉아 아들이 서툴게 끓인 조금 짠 김치찌개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흙에 묻혔다고 수정이 돌멩이가 되는 건 아니란다. 언젠가는
그 흙을 털어내고 빛나는 날이 오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해. 그 사람이 지갑이나 그럴싸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릇을, 그 진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알겠느냐, 아들아. 아들은 말없이 밥을 입에 넣고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제 가게 연수기내 반찬에는 다시금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아들 준서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잠시 쉬며 제 옆에서 배다리를 돕고 있어요. 아들은 그 독한 상처가 아문 자리에 진짜 어른이 된 단단한 3살이 돋아난 듯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여자 최미영이 소식을 애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옆에서 제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치르는 법이지요. 그 값은 제가 아니라 세상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비서가 마지막 보고서를 들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최미영의 일가는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채무는 법정 최고이율까지 더해 모두에 수조치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김 비서. 저는 굳이 그 뒷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제가 정말 궁금해해야 할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최미영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협박, 증거 조작, 죄질이 아주 나빴지요. 회장님,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김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친오빠, 저희가 심부름꾼으로 잡았던 그자가 재판에서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최미영이 자신에게 5천만 원을 약속하고 일이 틀어지자 너 혼자 다 뒤집어 쓰라고 협박했다고요. 그 오빠는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최미영의 모든 여죄를 물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따르면 법정에서부터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 아니, 모든 것을 차압당하고 쫓겨난 그들의 마지막 단칸방에서 진짜 지옥도가 펼쳐졌다고 하더군요. 김 비서가 건네준 마지막 회수팀의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그날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풍경이었겠지요. 모든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은 보증금 200만 원짜리 곰팡 내나는 지하 단칸방. 그곳에서 그 경롭던 4식구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너 때문에 너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네가 그 늙은 회장한테 조금만 비위라도 맞추고 잘했으면 이 사단은 안 났잖아? 내 탓, 지금 내 탓이라고 했어? 나한테 변호사 물어오라고 네 인생은 그것뿐이라고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은 게 누군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이고 답답해. 이 모자란 거사. 눈치가 조금만 빨랐어도 그 여자가 금동아줄인 걸 알았을 텐데 저건 지 잘났다고 천지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날뛰어? 그저 납작 엎드려 나 죽었어 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고 머리야. 이제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져. 엄마, 그게 엄마가 자식한테 할 소리야? 딱이 날린 건 엄마라고. 왜 나한테만 뭐라는 거야? 우와, 미치겠네. 진짜 짜증나. 짜증난다고? 시끄러워, 이년들아.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놈의 격. 평생 내 능력에도 안 맞는 돈. 너희 사치 푼대주느라 내가 가랑이가 찢어지게 다녔구만. 어이구, 망할 것들.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돈 한 푼까지 빼앗으려 그렇게 짐승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증거 조작을 지시했던 최미영, 파산을 숨기고 사기를 치려던 그 아버지, 허영에 찌들어 딸을 사지로 내몬 그 어미,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욕망을 위해 뭉쳤던 공범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끔찍한 상상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비서, 보고는 그걸로 됐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최미영이 항소를 준비한다며 강준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 지옥 속에서도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발버둥치는구나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준서가 땀을 닦으며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김 비서님 오셨네요? 마침 잘 됐다. 오늘 제가 송이버섯 넣고 달백숙 끓였어요. 드시고 가세요. 아들은 그 여자의 연락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가치조차 없었던 거겠지요. 자신이 독을 완벽하게 토해낸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통쾌함이란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내 사람들과 오늘 하루를 이렇게 뜨겁고 맛있게 잘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들이 끓여준 닭백숙은 제 30년 연숙인의 반찬 인생에서 가장 깊은 맛이 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흙탕물 속에서 뒹구는 듯한 며느리의 뻔뻔한 악행에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제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썩은 것은 결국 냄새가 나는 법이고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수정은 결국 빛을 내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굵고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의 격이란 비싼 옷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박연숙 회장처럼 흙 묻은 손으로 묵묵히 쌓아올린 성실함과 그 어떤 모욕과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릇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심을 짓밟고 거짓으로 남의 것을 탐하며 성을 쌓으려 한 자의 끝은 결국 스스로 만든 그 개미지옥에 빠져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풍비박산나는 법이지요. 세범인생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시원하게 뻥 뚫어준 통쾌한 장면은 어디였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박연숙 회장이었다면 그 지옥 같던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첫마디를 꺼내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공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두 읽고 함께 공감하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주고 진짜 격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면 저희 세봄인생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봄인생은 내일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더 깊이 있고 더 통쾌한 인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